여러분, 만약 15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을 새벽거리에서 마주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겪은 믿기 힘든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기업 부회장 윤도현은 또다시 불면증에 시달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52세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는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재개발이 한창인 도심 골목을 지나 강변을 따라 걷던 그는 문득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붉은 가로등 불빛 아래 허리를 굽힌 채 쓰레기를 줍는 한 사람의 모습. 처음엔 그저 야간 청소 노동자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손동작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손등을 스치는 특유의 버릇, 쓰레기 집게를 쥐는 각도까지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은 조명이 얼굴을 비추는 순간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은 한지연, 바로 1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의 첫사랑이자 전처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넋 나간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쓰레기 집게를 내팽개치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연은 뒤따라 달려갔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각이었을까요? 피로에 지친 정신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하지만 도연은 그것이 환각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손동작, 그 눈빛. 모든 것이 지연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정상적으로 회사 일을 보는 척했지만 밤만 되면 그는 새벽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은 부회장이 요즘 이상하다고 수군거렸고 그의 현재 아내는 남편이 밤마다 외출하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도연은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철 3번 출구 근처에서 그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폐지를 모아 상자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모습. 비에 젖은 머리카락,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녀.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오래된 화상 자국. 지연이 어릴 적 어머니를 구하려다 입은 상처였습니다. 그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정말 너구나. 도연의 목소리에 그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극도의 공포가 서렸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녀는 폐지 수레를 버린 채 비 내리는 골목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연은 뒤쫓으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도망의 달인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도망가는 거야? 도대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머릿속엔 무수한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연은 왜 죽은 것처럼 위장했을까? 누구로부터 숨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폐지 줍는 청소부로 살고 있는 걸까? 3일 후 도연의 비서 김 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한 유튜브 쇼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긴급 15년 전 사망한 재벌 부인, 청소부로 살아있다. 진실은 영상 속엔 흐릿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한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모습, 지하철 출구에서 사람들을 피해 걷는 모습, 그리고 자막에는 도연의 이름과 회사명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 누가 올린 거야? 확인 중인데 익명 계정입니다. 하지만 벌써 조회수가 150만을 넘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거 진짜면 미친 스토리인데? 재벌가 음모론 실화냐? 본인이 죽은 걸로 위장할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냐? 저 여자 불쌍하다. 15년을 저렇게 살았다는 게 몇 시간 만에
영상은 주요 뉴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방송국 취재진들이 회사 앞으로 몰려들었고 회사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연의 현재 아내 서영은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외출했던 이유가 전철을 찾으러 다닌 것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당신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거였어? 나와 우리 딸은 뭐였던 거예요? 서영의 마지막 말은 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고등학생인 딸 윤서연이었습니다. 학교 단체 채팅방에 영상이 공유되면서 아이들은 서연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아빠 전처 귀신 나온 거 실화냐? 가족사 복잡하네. 크크. 재벌은 다르긴 다르다. 서연은 그날 이후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도연은 딸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사진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부회장님, 이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주가가 이틀 만에 23%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전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의문만 맴돌았습니다. 지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15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거야?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그가 혼자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대 시절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지연. 수줍게 웃던 그녀의 얼굴, 손을 잡고 한강을 걷던 날들,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그리고 결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쓴 결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연이 격에 맞지 않는다며 완강히 반대했지만 도연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댁의 냉대,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그때 내가 지연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도연은 술잔을 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깬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기로. 지연이 왜 죽은 것처럼 위장해야 했는지, 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지연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리했던 자료들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당시엔 너무 슬퍼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 수첩을 펼치자 의문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개인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와 사설 탐정, 그리고 IT 전문가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단 하나의 임무를 주었습니다. 15년 전 한지연 씨의 사망 사건 모든 기록을 찾아주십시오. 조사는 놀라운 사실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지연의 사망 사고, 강씨 교통사고 처리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간소했습니다. 보통 사망 사고의 경우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 상세한 기록이 남는데 지연의 사고 기록은 단 2장의 서류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부회장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도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지연이 이송됐다는 병원의 응급실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망 진단서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해당 날짜의 응급실 기록에 한지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기록이 삭제된 겁니까? 삭제됐다기보다는 애초에 입력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재단의 비밀 장부에서 이상한 항목이 발견된 것입니다. 특별관리 대상자 H.J. 월 지출 500만 원 기간 2010년 3월 2023년 7월 H.J는 한지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은 지연이 사망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지출은 무려 13년간 계속되다가 작년에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이 무슨 의미죠?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연의 죽음 이후에도 3년간 돈을 지출했다. 죽은 사람에게? 전문가가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회장님, 더 심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 2월 한지연 씨가 회장님, 재단의 회계 부정을 고발하려 했다는 내부 메일을 복구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메일은 지연이 동료 직원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언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재단 돈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다음 주에 감사원에 제보하려고요. 도연 씨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말리실 게 뻔하니까.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재단 비리를 고발하려 했고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그녀를 죽인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만들어 숨긴 것입니다. 입을 막기 위해.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임종 직전까지도 아버지는 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너한테 짐을 남기게 돼서. 임종 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부회장님, 한지연 씨가 지난 15년간 사용한 가명 목록입니다. 이수진, 박미경, 최은혜 총 8개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추적을 피하듯이요. 어디에 있었죠? 여러 곳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쪽방촌, 인천의 고시원, 부산의 비닐하우스촌.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변두리의 판잣집, 밀집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첫사랑이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15년간 그렇게 숨어 살아야 했다는 것이. 그녀를 찾아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부회장님, 지금 상황에서 접촉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주가든 명예든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그녀를 찾아주세요. 탐정이 지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서울 외곽에 폐쇄된 국립요양원 근처, 그곳에서 지연은 야간 경비 일을 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세단을 직접 몰고 그 폐허 같은 장소로 갔습니다. 해질 무렵 폐요양원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담벼락 가득한 낙서들. 이런 곳에서 지연이 살고 있었다니. 도연은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는 술 냄새를 풍기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시오? 한지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르는데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다 돈을 받았습니다. 3층 옥상. 비 오는 날이면 거기 올라가 있어요. 오늘도 비 온다던데.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무너져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곰팡이 냄새, 어둠 속에서 들리는 빗소리. 옥상 문을 밀고 나가자 빗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그 목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지연의 얼굴은 15년의 세월만큼이나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너를 찾았어?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당신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요. 망치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몰라요. 당신은 몰라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강씨는 몰라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누군가 절 찾아올까봐 떨고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기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지연아, 회장님은 당신 아버지는 날 죽이려 한 게 아니었어요. 더 잔인했어요. 날 살려두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당신한테 연락하면 당신도 위험해진다고 협박했어요.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어갔습니다. 매달 돈을 줬어요. 입 다물고 숨어 살라고. 그 돈을 거부하면 당신한테 해를 가하겠다고 했어요. 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지연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연의 품에 안긴 채 흐느꼈습니다. 15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비와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왜 날 찾지 않았냐고.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날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모순이죠. 행복하지 않았어. 단 하루도.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지연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회장님은 돌아가셨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 회사는 내가 다 밝히겠다. 아버지가 뭘 했는지, 재단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리고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지연아, 나한테 기회를 줘. 15년 전에 못 지킨 너를 이번엔 제대로 지킬 수 있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3일 후 도연은 회사 이사회에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요구를 했습니다. 회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강태준 씨를 회의에 참석시켜 주십시오. 70대의 강태준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지만 도연의 요청에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진들과 몇몇 주요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옆에 한지연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회장님, 이게 무슨... 오늘 이 자리는 15년 전 일어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도연은 준비해 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재단의 비리 장부, 지연에게 지급된 입막음, 비용, 내역, 조작된 사망 기록들. 제 아버지는 재단을 통해 수백억 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낸 한지연 씨를 협박해 5년간 숨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강 전 실장님. 도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집행하셨죠? 지연 씨의 사망을 위조하고 그녀를 감시하고 매달 돈을 전달한 것도 실장님이었죠. 강태준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전 그저 회장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게 정당화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15년 동안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저 회계 담당자였을 뿐이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고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재단 명의로 들어온 기부금이 정치자금과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날 밤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었죠. 내일 아침 9시 재단 사무실로 혼자 오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고발하면 도연 씨도 공범으로 엮어 감옥에 보내겠다고. 이사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됐고 병원이 아닌 어느 시설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감금됐죠. 나올 때 조건이 있었어요. 영원히 한지연으로 살지 말 것, 도연 씨를 만나지 말 것, 입을 다물 것.
매달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생활비가 아니라 입막음 비용이었죠.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제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도현 씨가 위험해질까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도현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비리를 수사당국에 자진 신고하겠습니다. 회사가 입을 타격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회장님, 그건 너무...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15년 전 제가 지연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대가이기도 하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의 딸 윤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여긴 어떻게? 서연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연, 이모님 맞으시죠? 지연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에서 봤어요. 아빠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숨겨진 사진들. 아빠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가끔 그 사진을 꺼내서 울먹이는 것도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미워하려고 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간 것도 학교에서 놀림받는 것도 다 이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찾아보고 SNS를 뒤지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서연이 지연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가족이 이모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네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도연의 아내 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모든 걸 내려놓을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 이 제대로 된 길이야. 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저도 받아들이죠.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요. 이번엔 진짜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 가족부터 제대로 돌보는 거예요. 고맙소, 서영.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강태준은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관련 자료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며칠 후 도연과 지연은 15년 전 자주 가던 한강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지고 새로 시작하는 거지. 너도 마찬가지야, 지연아. 이제 한지연으로 살아도 돼. 숨지 않아도 돼. 지연이 멈춰 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연에게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필체를 보자마자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열자 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듯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 지연을 그렇게 만든 것도 너에게 진실을 숨긴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지연을 숨겼다.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이 더 큰 고통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강태준에게 맡긴 상자가 하나 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내가 원한다면 세상에 공개해라.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대가.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용서는 바라지 않는. 도연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주요 언론사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전 윤그룹 회장 재단 비리 및 은폐 공작 드러나. 유족 측 전면 자진 신고. 15년간 숨어 살던 피해자 마침내 세상 밖으로. 윤도현 전
부회장, 모든 직위 사퇴, 책임지겠다 선언.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재벌의 양심이구나. 한지연 씨 정말 대단하다. 15년을 버텼다니. 윤도현도 피해자였네.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은 인정한다. 한 달 후 도현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이라는 이름의 기업이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은폐 사건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지연은 그곳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사무실 창가에서 도연과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찾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맞이하는 봄이었습니다. 지연아, 다시 시작할까? 우리.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천천히요. 이번엔 제대로. 두 사람은 창밖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지연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서영도 조용히 축복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행복하세요. 그럴게. 서연아. 강태준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지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그 편지를 불태우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기억은 남기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의 작은 해변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15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맞아. 어둠이 있었기에 빛이 더 소중한 거겠지.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 반복되는 파도처럼 인생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었습니다. 1년 후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새벽의 그림자, 마이너만의 귀환, 도연과 지연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했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포기하지 않는 것, 책임지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나도 용기를 얻었. 프로그램 마지막에 도연과 지연이 함께 인터뷰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비췄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억, 진실을 지우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누군가 남긴 그 문장의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과거에 묶여 있지만 진실은 미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새벽은 가장 어둡지만 동시에 가장 밝은 빛이 오기 직전입니다. 도현과 지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이 있는가? 삶은 때로 우리를 가장 어두운 새벽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